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습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고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개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이 유예됩니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달라는 경총의 요구를 당정청이 수용한 겁니다. 중소, 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고용과 소득 분배 등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악화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 추진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의에선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가는 대정정의 당정청이 하나가 돼 중심을 잘 잡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나 지지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연말까지 계도 및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아 속만 태우던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업계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계도 기간을 정한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진 감이 있다며 계도 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지난 2월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당장 오는 7월에 시행돼 실제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업종의 370여 기업에 물어본 결과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한 쪽은 약 16%에 그쳤고 절반가량은 7월 1일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계도 기간 설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짧게는 2주에 불과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 등의 보완책 언급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빙가리 업체나 에어컨 업체는 여름에만 바쁜데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당정청은 중소, 중견기업,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근무시간 단축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대법원이 21일 휴일 근무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단을 내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 논쟁은 마무리된 상황에서 법원도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이른바 휴일 근무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휴일 근무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뿐 아니라 연장 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수당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중 5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에 각각 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시청은 휴일 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 근로에도 해당해 연장 근로수당 50%를 추가로 더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연장 근로의 기준이 되는 1주간의
휴일이 포함되는지, 또 휴일이 포함된다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휴일 근무를 연장 근로로 인정하고 연장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핵심 쟁점이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한 52시간으로 정하면서 이번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개정 이후 법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 개정과는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고 판결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초졸, 중졸 등 저학력자의 고용 한파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초졸 이하 계층의 실업률은 사상 처음으로 6%를 넘은 6.7%를 기록했습니다. 중졸 계층의 실업률도 4.3%로 2010년 금융위기 여파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고졸 실업률도 같이 높아진 가운데 통계청은 주로 노인 계층 위주로 이뤄진 임시, 일용직 일자리 감소가 저학력자 고용 지표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정부의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연가 사용 활성화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백신 5개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일과 생활 균형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연가 사용 활성화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부터 실천하기와 유연한 근무, 정시 퇴근하기는 잘 지켜지지 않는 사안으로 꼽혔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시에선 벌써 자본 유출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지만 경기와 가계비 탓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 우리나라는 점점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최대 0.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와 터키, 브라질 등 신흥국들엔 자본 유출 위기가 뚜렷해 안심 못할 상황이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규모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촉발되진 않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란 겁니다. 하지만 그간 증시 상황은 이 총재의 전망과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19일까지 6거래일째 팔자에 나서 순매도가 1조 7천억 원을 넘었고 지수는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환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1,100원 선을 훌쩍 넘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금리를 곧바로 올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가계빚은 1,500조 원 도달이 멀지 않은 데다 금리 인상은 곧 저소득층 중심으로 금융 부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 이자 부담이라든지 가계 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고조되는 미중 무역 전쟁 위기, 부진한 고용과 생산 증가로 대변되는 경기 사정은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빚을 진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걱정합니다. 특히 부채를 갚기 버거운 고위험 가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아 금리 상승 시 타격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계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고위험 가구는 34만 6천 가구. 부채를 갖고 있는 전체 가구의 3.1%에 불과하지만 소득 분위별로 나눠보면 취약계층에 몰려 있습니다. 하위 20에서 40%인 2분위의 1%로 가장 많았고 1분위와 3분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위험 가구는 3.5%로 0.4%포인트 불어나고 2%포인트 오르면 4.2%로 늘어납니다. 고위험군에는 고소득층인 4, 5분위도 많습니다. 총 금융부채의 5.9%가 고위험 가구의 빚인데 이 중 4, 5분위가 3.4%로 절반이 넘습니다.
높은 소득을 믿고 큰 빚을 진 가구가 상당수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고위험 가구가 늘고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가구가 속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마저 둔화한다면 가계의 부채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일부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 인상 충격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개편에 대한 윤곽이 22일 공개됩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시장가율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서 보유세 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2일 정책 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데 현행 80%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땅값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반영해 적용되는데 올해 초 20억 원까지 거래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82제곱미터 공시가격은 1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때문에 현행 495만 원이던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조정하면 507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반포자이 244제곱미터의 경우 1,137만 원에서 1,212만 원으로 7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10% 올리고 동시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높인다면 세 부담은 기존보다 최고 10에서 20%까지 늘어납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짝 얼어붙은 강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 매수세가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재건축 규제로 강남권 고가 재건축 대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 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고소득 직장인,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월급이 330만 원으로 같은 두 직장인. 하지만 한 명은 임대료와 이자 등 월급의 추가 소득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이 둘의 건강보험료가 같았지만 7월부턴 소득이 많은 쪽에 보험료를 더 물립니다.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더 많이 걷도록 부과 기준을 7,2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14만 명의 보험료가 12만 6천 원씩 증가합니다. 새롭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10만 명 늘어납니다.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풀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소득 3,400만 원, 재산 5억 4천만 원이 넘거나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사람은 30만 명에 달합니다. 다만 갑자기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4년 동안은 보험료 3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돈을 더 걷어도 지역 가입자 부담을 줄이는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탓에 보험료 수입은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버팀목,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의 믿을 구석,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요즘 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
핫 키워드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혜택을 보신 분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폐업, 계약 만료, 부당한 대우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30일에서 180일간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6,0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0.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액 자체도 워낙 크지만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것도 문제인데요. 지난 3월에는 5,195억 원, 4월에는 5,452억 원을 넘어서더니 6월에는 6천억 원대를 돌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와, 역대 최고치에 1년 사이에 무려 30%나 증가했다니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났다는 건 실업자도 증가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네, 예상하신 대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가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 또한 3월에는 전년 대비 13.1%, 4월에는 18%, 5월에는 10%로 이 4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부진과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어난 것 같네요. 그런데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 증가했는데 지급액은 30%나 증가했잖아요. 아마 다른 영향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최저임금의 인상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난해보다 10% 인상됐고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하반기부터 10% 인상됩니다. 또 지급 기간도 기존의 90일에서 240일이었던 곳에서 120일에서 270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내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든든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급속하게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도 되네요. 보험금이 바닥이 나면 어떡하나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여겨서 부정수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지역에서 올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697명을 적발하고 11억 1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건설업자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일한 것처럼 신고해서 실업급여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의 인적 사항을 거짓으로 근로자 명부에 올린 뒤 실직했다고 신고해 급여를 타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령 직원을 만든 뒤에 실직했다고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타는 거군요. 이 완전히 의도적인 범죄 행위네요. 그렇습니다. 또 자동차 정비사 B씨는 14일 동안 8개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7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그 대가로 과태료 등 632만 원을 내게 됐는데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고 사업주가 실수로 입퇴사 신고를 누락해서 부정수급이 일어났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사업주와 피고용인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렇게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처벌이 더 강화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며 금품을 받은 사건이 알려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C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230여만 원을 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은 것이 적발돼 직위 해제가 됐는데요. C씨는 빠른 업무 처리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해서 중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업급여의 자금 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은 보험료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급증한다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고 결국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만든 사회 안전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